안녕하세요, 루카스TV입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동안 제가 유튜브 만들기까지 크게 성원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 우선 제가 크게 만들 제가 어떤 컨텐츠로 여러분과 만나게 될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컨텐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두 가지의 컨텐츠를 제작하여 방송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영어에 대한 교육 자료입니다. 영문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에 살면서 보험이 없거나 그리고 보험료 또는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병원을 제때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험 없이도 내 몸을 스스로 어느 정도까지는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제가 아는 선에서 저의 지식과 그리고 미국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적인 그런 정보들을 제가 아는 만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은 첫 시간 영어 교육 자료, 즉 영문법에 대한 제1강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영문법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아시나요? 모든 언어에는 문법이 있습니다. 한국말에도 문법이 있죠. 그것을 국문법, 한국어의 국어 문법이라고 그럽니다. 저희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시험을 통해서든지 배웁니다. 한국어 참 어렵죠. 그런데 영어에도 문법이 있습니다. 문법이라는 것은 말의 체계, 즉 법칙을 말하는 것으로서 모든 언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에 대한 문법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영문법, 영어 문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배워왔고 지금 배우고 있는 영문법은 그렇다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우선 첫 번째 퀴즈가 되겠네요. 영문법 하니까 영미권, 즉 영국이나 미국에서 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조금 순진한 생각이십니다. 우리가 지금껏 해방 이후 수십 년간 배워왔던 반세기 이상을 배워왔던 영문법은요, 바로 일본의 영문법입니다. 일본의 영문법을 저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베껴왔고 그렇게 베껴올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상황적인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를 가슴 아픈 역사지만 짤막하게 하고요. 그리고 영어에 대한 강의를 본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영어를 한국인들이 왜 배우기 힘들어할까? 일본인도 배우기 힘들어 한다는데 왜 한국과 일본인들은 유독 영어를 배우는데 참 특화되어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한 해 수조에서 수십조 원 영어에다가 돈을 들이는데 국가적으로 왜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영어에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할까? 이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바로 원인은 바로 영문법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진단입니다. 1854년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시작합니다. 메이지 유신이란 그 해 모든 그때까지 일어난 모든 낡은 것들은 다 버리고 배쳐가고 새로운 것들, 새롭고 더 좋은 것들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모든 걸 새롭게 한다라는 일본의 문화운동입니다. 일본은 서구의 문물을 빠르게 습득하고 싶었습니다. 이미 1800년대 네덜란드나 그 외의 서구 열강으로부터 발전된 문물들을 받아들이고 경험하게 되면서 그 누구보다 그러한 문물들을 동양에서는 제일 먼저 받아들이고 습득하고 익히고 싶어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라는 말은 바로 조선과 중국이 되겠죠. 그래서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자마자 정부 기관 내에 제일 먼저 설치한 것이 번역국이라는 것입니다. 번역국, 지금 말로 들으면 좀 웃기죠. 바로 영어를 일본어로 번역한다는 것인데요. 요즘 그런 게 있다면 아마 정말 웃을 것입니다. 그런 게 정부기관 산하에 있다고 국책사업이라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150년 전 일본에서는 이것을 국책사업으로 여기고 국가 생존의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바로 이 번역국을 설치해서 서양 근대 기술 문명의 모든 성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영어를 일본어로 번역하여 그 나라 사람들, 즉 일본인에게 보급하기에 힘씁니다. 이것을 그들은 즉 강력한 근대화의 도구로 여기고요. 그러한 일본은 이 근대화의 과정 자체를 단순히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는 수단을 넘어서서 국가 생존 전략으로 삼기에 이릅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 영어는 단순히 외국 사람, 즉 원어민과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일본어로의 번역을 위한 하나의 대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번역이 영어 공부의 핵심이었습니다. 정말 번역 자체만이 영어 공부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말을 익히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대화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직 근대화된 그들의 기술을 빼오기 위해서 영어로 된 모든 설계도 그리고 그 문물들을 일본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목적이자 목표였습니다. 번역을 하려면 문법을 체계화시켜야 되겠죠. 근데 당시에는 서구 열강들조차도 영국이나 미국조차도 그러한 명문법에 대한 체계를 완전히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언어는 발달하고 있었고 그 시대는 너무나 200년 전, 너무나 먼 시대 전이라서 영문법이 아직 완전히 체계화되어 있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바로 이 시기에 영문법을 체계화하기에 도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번역국이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비용 대비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다른 중국이나 조선보다 근대화를 이루어내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들은 시간 대비 비용 대비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갖가지 영어 문장들을 해석하고 독해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문장들을 카테고리 하나로 묶기 시작하고 카테고리별로 묶고 그것들을 명문화시키고 법칙을 만들어 나갑니다. 수많은 예외 조항이 생기죠. 그것이 한국의 영문법으로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슬프게도 1907년 그리고 1905년 그리고 1910년 중요한 사건들이 있죠. 우리는 일제 36년 그 이상의 세월을 일제 식민지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 영문법의 시작과 더불어서 우리는 일제 치하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오노 게이의 영문법이라는 책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오노 게이지로라는 일본 교사가 쓴 영문법 책인데요. 그때 만든 이 책의 목차와 구성이 놀랍게도 10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지금의 한국의 영문법 책과 거의 유사합니다. 메이지 유신 때 진짜 그냥 번역만을 위해 만들어진 이 기계적이고 공식화된 일본의 영문법 책을 우리는 지금까지도 학교에서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것이 나쁘다,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영문법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전략화시켰고 배우기 쉽도록 체계화시키고 학문화시켰습니다. 저 역시 그것이 일본 것인지도 모르고 배웠지만 그 일본 영문법을 바탕으로 지금 오늘의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영어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일본 영문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잘못된 것이 반드시 다 걷어내기보다는 이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본 영문법은 틀린 것이 많습니다. 현대 영어 그리고 배우는 다음 세대가 배우기엔 적합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배우고 공부했던 성문종합 영어라는 책이 더 이상 절판돼서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한국에 갔을 때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요즘은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하시고 위대하시고 좋으신 선생님들이 각자 자신의 책들, 자식의 지식을 책으로 표현하신 경우들이 많아서 너무나 좋은 책들이 많아서 더 이상 일본에 답습을 한 영어책들은 출판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정말 반가운 경우죠. 근데 일본 영어 중에서 일본 영문법 중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될 것은 득하고 꼭 고쳐야 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을 때 그렇게 바로 잡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노 게이지로라는 일본 교사가 쓴 책으로 잠깐 돌아오자면 이것이 일본 근대 영문법의 시작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인이 쓴 영문법 책,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다고 하는데 왜 아직까지 우리는 배우고 있을까요? 그것은 일제 치하 그리고 일제 식민지 이후 해방 이후의 우리나라의 상황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일본의 패망을 보고 독립하게 됩니다. 근데 해방 이후에도 이러한 잘못된 일본의 영문법은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지속되어 오게 되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일본에서 공부했던 동경대 와세다 대학에서 유학했던
우리 한국인들이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해방 후에 한국의 교육을요. 이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배웠던 일본의 영문법을 가르쳤고요. 이들이 영문법을 잘했기 때문에, 일본식 영문법을 잘했기 때문에 독해에는 유독 강한 반면 실제적으로 대화를 하거나 듣기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약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약점은 감추고 싶고 자신들의 강점은 드러내고 싶은 게 사람의 욕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강점인 독해와 문법 위주의 교수법을 한국에 아주 뿌리 깊게 내리게 됩니다. 스카이 대학을 위주로 하여서 전국의 국립대로 빠르게 그들이 교수진으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전반의 지식층에서 일본식 영문법 잔재가 이제 드디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의 독해 문법 위주의 교수법이 그 당시 문화에서는 아주 빠르게 퍼지고 선호되었고, 그들의 영향들, 그들이 가르친 제자들이 또 선생님이 되고, 그들이 또 선생님이 되어서 가르친 제자들이 또 선생님이 되고, 그렇게 해서 수십 년간 지속되어 가면서, 저도 1990년대 2000년 초반까지 중고등학교를 다녔지만 바로 그 일본의 학습 방법으로 영어를 배우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2000년대 태어난 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하지만 그들도 완벽히 일본의 잔재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뉘앙스를 잘못 사용할지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일본의 영문법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 잘못된 점들이 꽤 있고 고칠 점, 바로잡을 점이 있고 억지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 일본 영문법을 100%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으니 영어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 그리고 중지를 모아서,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이 중간에 그것을 습득하여서 꼭꼭 씹어서 다음 세대에 올 사람들, 그리고 지금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 영어 공부 손을 오랫동안 놓았는데 다시 하고 싶은 분들, 학생들, 그런 이민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아는 것을 풀어놓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여러 주 아니면 어쩌면 1년이 넘겠죠. 여러 강의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과 의미 있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남은 한쪽 부분, 바로 건강에 대한 부분, 생활 건강, 그리고 의학 지식에 대한 부분들 반드시 함께 나누겠습니다. 틈틈이 자료 올리고 여러분들과 공감하는 루카스 TV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